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1부에서 제네시스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2021년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야 될 현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1부는 여러분 반복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부는 조금 이제 그 1부에 있는 케이스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더 올해부터는 더 따져야 될 부분들을 좀 나눠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증여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할 예정이고요. 사업자 부분에 대한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자, 사업자 먼저 할까요? 네, 사업자. 예. 사업자는 크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네.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법인 사업자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물건을 갖고 계신 분, 네. 이제 들어가시려는 분. 네네. 일단 작년에 너무 법인은 거의 그냥 초토화된 법이 나왔잖아요. 세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 전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서도 살아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또 전세값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먼저 들어가시려는 분들. 네.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일단 처음에 12% 세게 맞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주택 개수도 주택수, 지역, 불문 다 필요 없습니다. 규제 여부 상관없고 개인은 그래도 규제 지역이라든지 주택수가 필요한데 여기는 그냥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12% 최고 세율 맞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12%를 맞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종부세가 나오는데 종부세도 뭐 금액에 따라서 세율 다 필요 없고 3% 6% 최고 세율 단일 세율 때립니다. 야, 3% 6% 진짜.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대학원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법은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개인 법인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시하게 보니까 곧바로 12% 그리고 종부세 6억 공제도 없고 3% 6%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그래도 어떻게든지 뭐 일단 현행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 법인세 20%도 낸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10%인가 그랬었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보고요. 예. 이것도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12% 취득세 내고 6천만 원. 3% 종부세인데 공시가가 3억이라고 하면은 한 돈 1천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 1천만 원 내고 그리고 나중에 한 이제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자, 6억에 팔아 볼까요? 6억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1억인데 아까 6천만 원이 취득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4천만 원. 네. 4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400만 원.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추가 법인세. 네. 그게 또 이제 20%니까 또한 돈천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내가 5억짜리 집 사가지고 이거 좀 어느 정도 조금 재미 보시려면은 한 1억 5천 정도 올라야 되더라고요. 네. 1억 5천 정도. 그때 내가 가져가는 게 한 2, 3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만 봤을 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확률이 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인 이 세금 규제 때문에 제일 위너는 나라네. 거의 그 이 법인이 어떻게 열심히란 표현을 갖고 어떤 이 소득을 만들 거를 나라에서 그냥 어떻게 불로소득을 갖고 가네요. 재밌는 게 이제 저도 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거 취득세 개정을 할 때 전체적인 세수가 뭐 조금 오를 거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거래가 안 되니까 했는데 그게 단위가 제가 억 단위로 봤었거든요. 80억이었나 800억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서울 하나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지방은 좀 많이 줄을 수 있어요. 서울 하나만 봤을 때 한 2조 7천인가 더 버텼어요. 그렇죠. 작년 한 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신중하게 하셔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 자체에 소득원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 부동산 매매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작년에 710, 617 대책 나왔을 때는 다 좀 던져야 되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년까지 뭐 하자고. 그렇죠. 정리하자고 막. 네,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약간 반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 어떤 주택임대 사업자 입장에서 1번에서 5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 다 예쁘지만 좀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이번에 얘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정리를 하려고 봤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내가 다시 이런 비슷한 걸 사려고 봤더니 12%를 줘야 된다는 거죠. 법인 사업자를 샀을 때. 그러네. 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얘 아픈 손가락인 줄 알았는데 못난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보니까 좀 예뻐 보이는 거죠. 미운 오리색. 네. 자, 그런데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낼 감당할 능력이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월세든지 아니면 다른 수익이 있다든지. 자, 그리고 이 시장이 좀 그래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나중에 아까 우리 진입하시는 분들은 12% 내고 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미 그거를 어느 정도 수익을 약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샀다가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는 맞아요. 이 조건 때문에 뭔가 정부도 스텝이 꼬였고 네네네. 다양하게 스텝이 꼬였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1부, 2부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얼음땡이에요. 얼음땡. 시장이 얼음땡이고 거래는 적어지면서 간혹 튀어나오는 게 아마 아주 이상한 가격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상한 가격 기준으로 평균이 낼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뭐 통계 더 전문가시지만 그걸로만 통계가 값이 나오는 아주 이상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거는 비단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다주택자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팔려고 했는데 그냥 갖고 갈까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빨리 파시려는 분들은 아까 똘똘한 채로 가고 싶으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자, 법인 사업자는 이 정도 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더 재밌는데 일단은 좀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등록한 물건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록해서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어야 돼요. 네. 수도권 외에는 3억이야. 이게 가장 큽니다. 네. 6억이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건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종부세하고 양도세죠.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6억이야 3억 이하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자체하고 세무서 양쪽 등록을 하셔야 돼요. 세무서는 처음에 등록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면 이제 추가로 넘어가니까 대신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아예 자체가 없으신 분이 간혹 계세요. 가지고 최근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은데 그거 안 하셔가지고 노부부셨는데 강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10억이었거든요. 자기 비과세로 알았는데 세무서 등록 하나 안 했다고 요거 하나 놓쳐가지고 세금 한 5억 정도 날라갔어요.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019년 2월 이후에 계약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5%를 좀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겠어요. 5%요? 5%. 5% 뭐예요? 그 임대료 상한액. 임대료 상한액. 네, 이 5%를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은 이거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19년 2월 이후부터는. 네네. 지자체 기준은 19년 10월인데 세법에서는 또 19년 2월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가자. 물론 이제 최초 계약은 시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너무 그것도 소탐대실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전세금 좀 더 올려받는다 해도 그거 돌려줘야 될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너무 내지 말자. 사업자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대기간 뭐 4년, 8년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좀 이제 막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작년에 이제 민간 단기 4년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자진 말소해라. 그래도 세제 혜택 유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급한 거 아니면 자진 말소하지 마세요. 아마 좀 정부 관계자가 들으시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자진 말소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전제 조건은 내가 제대로 등록을 했다입니다. 네. 그래서 종부세 혜택도 받고 양도세 혜택을 받는 건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자진 말소가 아니라 자동 말소. 예를 들어서 민간 단기 4년. 4년이 다 돼서 자동 말소가 됐다. 자, 그러면 그 주택은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과세. 그렇죠. 아주 큰 혜택이죠. 자, 그런데 자진 말소를 한다. 자진 말소라면은 자진 말소하고 나서 1년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제 급하게 파셔야 될 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뭐 급하게 안 팔려고 등록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잘못 등록한 사람은 고려해봐라. 자, 잘못 등록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 6억 넘은 거. 5% 아. 넘겨버린 거. 그러니까 어차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 혜택을 못 받는데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각종 공적 의무사항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조건 변경 신고한다든지. 잘못하면 과태료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거 의무사항 지키기 싫고 어차피 팔아야 되거나 그런 거다. 그러면 차라리 자진말소 하는 거죠. 자진말소 하면은 자동말소, 자진말소 둘 다 종부세 대상은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대상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자진말소하고 내가 이거 팔든지 아니면 그냥 미등록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할 건지 요거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결론은 요건이 맞다면은 자동말소가 유리하다. 자진말소는 할 그 사항은 아주 드물게 있을 것 같은데 자진말소 했을 때 좋은 건 딱 하나가 이게 있어요. 중간에 내가 이 의무임대 기간을 안 지켰다고 해서 과태료 내는 거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 의무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곳곳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급하신 분들 중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는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되거든요. 요건 갖춘 상태에서. 근데 종부세는 절반 안 채우고 그냥 팔아도 뭐 그 기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거죠. 내 주택이 제일 비싸고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6억이야, 5% 이내 뭐 그런 요건을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 갖춘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팔아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 거주주택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무조건 다 거주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요걸 팔고 나서 나머지 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등록 계속 임대기간 지키셔야 되고 중간에 비과세를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순간 착각해가지고 뭐 절반 이상이라든지 5년 이런 거 못 챙기고 임대주택을 만약에 중간에 중도 해지해버리면은 이것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이 비과세도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인데. 야.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택수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몇십 개씩. 그런 분들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 4개를 서너 개를 한다. 그래서 하나 거주주택을 한 2개 정도 등록했다. 그러시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이거 자동말소나 자진말소해서 그냥 팔아버리시고 1주택 비과세 받아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 깔끔하게. 그게 그냥 리스크를 확 줄이는 겁니다. 아까 그 노 부부님 그분이 한 몇 억을 날린 이유가 강동에 있는 그 단독주택을 거주주택을 팔면서 임대주택 이거 등록한 게 몇 개 안 된대요. 근데 이것도 오피스텔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한적한 곳으로 수도권 내려가시려고 한 건데 너무 거기서 데미지를 크게 입어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네 진짜. 네. 그래서 그 사업자,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자진말소,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말소가 있는데 자진말소보다는 자동말소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들은 체크해 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먼저 팔든지 니나중에 팔든지 아무튼 그런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킨 것들을 고려하면서 따져보자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그냥 쏙쏙 그냥 세무 박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맞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제 지금 증여 얘기해 볼까요? 증여 좀 요즘 왜 이렇게 증여가 증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증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쇼님도 아시겠지만 2017년 판례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2018년 초에 제가 정확히 신문 기사에서 증여가 늘고 있다 기사를 봤어요. 그 뒤부터 한 3, 4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증여가 늘어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어차피 좋은 거니까 네가 가져라. 대부분 특수관계자 가족들한테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 보유세를 너무 올리니까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거든요. 팔거나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그리고 증여하거나. 그렇죠. 근데 파는 거는 팔려고 봤더니 아깝거나 아니면 양도세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이제 등록을 막아버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증여가 남은 거죠. 자, 등록 관련해 가지고 아까 사업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올해부터 이제 아파트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등록 가능한 건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 등록하면 10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등록하면은 50% 70% 이거는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오. 연장이 안 되고 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신중하게 하라는 거는 90%의 확률로 그냥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유세를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막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증여. 그래서 이제 증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 그 주택이 공시가가 3억을 넘으면 증여취득세가 원래 3.5였는데 12%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1세대 1주택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세대 1주택 집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한테 주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때는 투기 수요가 아닌 걸로 봐서 12%가 아니고 3.5로 하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혹시 그런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때 3억의 기준은 해당 주택의 그냥 전체 금액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증여하는 지분만 하면은 다 쪼개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꼼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말씀드릴 건데 증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 하나 드릴 거고, 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가 주택을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일단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내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부채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 부채라는 게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왜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16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전세 보증금이 8억이에요. 네. 자, 그럼 16억 집을 전체를 넘기는 게 있고 16억 집을 이제 전체를 넘길 때 보통은 그 채무까지 한꺼번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 명의로 된 집을 자녀한테 넘긴다. 자, 그러면은 자녀가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전세 보증금도 같이 떠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채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세법에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8억 보증금에 대한 8억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고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니까 양도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양도세는 누가 낸다? 부모님이 내는 거죠. 자, 그리고 16억에서 8억을 뺀 나머지 8억 순수 8억에 대해서는 자녀가 이제 증여세를 내는 거고 이때 증여취득세가 또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 두 개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8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는 이제 부모님이 내는데 그 양도세가 만약에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였다. 네. 그러면 어차피 팔면 비과세인데 증여한 거잖아요. 네. 부담부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8억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이면 그때도 비과세 양도세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16억을 전체를 만약에 채무가 없는 하나도 없는 채무가 없는 16억 전체를 증여를 하면은 4억 6천인가 5천인가 증여세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채무를 넘기고 이렇게 채무를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는데 양도세를 만약에 비과세를 받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가 내는 증여세가 1억 6천인가 8천인가 이게 확 줄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다주택자였다. 네. 다주택자면은 2주택이면은 기본 세율에 아까 8억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 중과가 들어가는데 기본 세율이 10%. 3주택이면은 20%. 그리고 이제 6월 넘어가면 10%포인트가 이제 더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주택 중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 기억에 토탈 금액이 순수 증여 4억 5천보다 한 1억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증여하는 자, 이 부모가 만약에 다주택자거나 이 금액이 크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근데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가 이제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전세 보증금이 8억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전세 보증금이나 뭐 대출이나 뭐 똑같은 건데 그 8억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녀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갔는데 그럼 이 대출이 자녀 명의 거니까 부담부 증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들고 근데 그 8억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가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요거는 우회 편법 증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자녀가 좀 뭔가 내리사랑을 해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의 인지상정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부담부 중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하나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이제 겨우 이번에 취직을 한 거죠. 네. 그래도 어떻게 잘 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같은 요런 시기에. 자, 근데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은 발생했지만 그 모아놓은 자산이 너무 없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고가주택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다른 걸 사고 팔아서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사고 파는 순간에 이 고가주택의 어떤 비과세라든가 이건 약간 꼬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1번이 강남주택입니다. 자, 2번을 예를 들어서 수도권 주택을 산다고 가정해봐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자, 그러면 1번 사고 2번 했으니까 1번 이거 일시적 비과세 받아야 됩니까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걸 파는 순간 비과세는 좋지만 다시 못 들어와요. 그쵸.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순수하게 재테크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 2번 주택을 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당히 하고 팔고 차익을 남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자산을 늘리는 거고요. 1번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재테크를 하면서 맛에 이거 영상도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자산을 늘리겠죠. 두 번째, 자녀도 계속 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성숙해지겠죠. 야,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얘는 더 올랐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얘는 남한테 팔기 싫은 거죠. 자녀한테 주는 거죠. 자기는 여기서 나와요. 임차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전세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부담 중에 넘겨요. 제가 봤을 때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그리고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소득이 생길 때까지. 네. 네. 그런데 이제 조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자녀가 소득이 적거나 심지어 막 미성년자인데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자녀가 충분히 요 정도는 네가 대출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전세 보증금 네가 떠안아서 갚아라. 그런 정도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아까 이렇게 넘겼을 때 양도세 부분은 비과세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증여취득세도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냥 3.5%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꽤 좋지 않을까. 그러면 부모님도 여기서 다 실거주 다 누리시고 다 누리실 만큼 누리신 다음에 그 주변으로 또 임차 가시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야, 역시 최근에 아마 이런 방법으로 증여가 늘고 있다. 예, 아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강의를 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답변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계획대로 하시고 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이 그나마 설마 이거 그 방송 많이 사람들 보니까 막히는 거 아니겠죠 이것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세금 내고 다 내면서 하는 것들에서. 예,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파리대책 나오고 나서부터 강의를 저도 막 이제 세금 강의를 하는데 농담으로 이거 중공공 이거 장투공 70%인데 설마 이거 내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막 진짜 내려가지고 그대로 제가 농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소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소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제도권에 있는 이제 시장 전문가들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겠죠. 그분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메꾸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냥 뭐 그거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누구나 어떤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나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진짜 불과 한 5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뭐 그냥 종부세 이런 부담부 증여, 법인 이런 거 공부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근데 지금 이 전 국민을 특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전 국민을 세무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정이 세무는 좀 좀 우픈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들도 바람직하겠지만 정말 좀 뭐 1주택자들이라도 좀 마음 편히 좀
예, 좀 살 수 있는 이사를 좀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부담이 좀 덜 되는 그런 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가 필요하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임대 사업자들한테도 뭐 일단 법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들한테도 좀 같이 가는 그런 좀 손을 내미는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일방적인 거는 좀 무조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풀어줬잖아요. 네.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좀 같이 상생하고 네. 좀 잘 됐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그 고민에 조금이라도 조금 좀 부담이 좀 덜해지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게 그 무주택자는 당연히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허탈감이 심하실 거예요. 1주택자는 그냥 나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고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또 다주택자분들은 다주택자분들대로 뭐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현실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항상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계속 다 하셔가지고 그게 하나하나가 모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래도 길게 보면은 좋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끝까지 저희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굉장히 좀 좋았던 보람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또 다른 분들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